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문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강석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반도체 설계 자동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파트 1에서는 이 알고리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파트 2에서는 AI를 활용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내셔널 학생이 참석하는지 모르고 한국어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학생께는 좀 양해를 구하고, 요 도메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로 제가 전달하고 또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포스텍 출신이고요. 9학번이고 이강복 교수님 1년 후배입니다. 네. 이강복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저희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네. 네,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그 동아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아쉽게도. 네. 네, 어떤 동아리일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접하는 반도체 하면은 이런 반도체 칩이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반도체. 여기 이제 좀 2022년이니까 좀 지나긴 했는데요. 요 M1이 처음에 애플에서 만들고 나서 이렇게 나올 때만 해도 정말 센세이셔널 했어요. 이거는 여러 개, 두 개 칩을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울트라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 이 칩 안에 보면은 114B라고 되어 있는 거,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114빌리언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칩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예요. 이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설계가 되는 거죠. 공정은 보니까 TSMC 5나노미터 핀백 공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 100빌리언 이상 되는 트랜지스터가 집전되어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최적화도 필요해요. 어, 어쨌든 요렇게까지 복잡하게 된 거는 처음에 이제 고든 무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하죠. 인텔의 코파운더고요. 그 1965년도에 인텔 코파운더인 고든 무어가 예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집적 회로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Y축이 하나의 그 칩 안에 있는 집적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예요. 그게 점을 한 5개 정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y축이 로그니까 매년 2배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요. 요걸 보고 무어의 법칙을 이제 페이퍼로 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인텔의 창업자가 이렇게 내고 나니까 인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요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무어의 법칙을 계속 지켰는데 최근에는 무어의 법칙이 조금 슬롭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은 거의 2년에 2배씩 집적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텔에서 나온 최초의 상용 CPU 4054죠. 4054 CPU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트랜지스터 개수가 한 1000개 남짓이었는데 이제 14나노 그리고 지금 뭐 5나노 공정 이상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하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엄청 집적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설계 자동화입니다. 네, 설계 자동화 분야는 결국은 이 설계 자동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반도체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1970년대 여기 인텔이 최초로 상용 CPU를 냈을 때 그림인데요. 그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누비스 필름이라고 있어요. 이 필름 위에다가 칼로 하나하나 트랜지스터를 새겨가지고 패턴을 만들고요. 패턴을 하나씩 새기고 트랜지스터 패턴을 새기고 손으로 다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리소 공정을 통해서 칩을 만든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EDA 툴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다 했어요. 손으로 노트에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저기다 그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은 설계 자동화를 할 수 있을지. 80년대만 해도 트랜지스터 개수가 만 개, 10만 개, 100만 개로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고, 그때 당시 이제 디자인 메소달러지란 게 나왔어요. 반도체 설계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건지.
1990년대가 되면은 좀 큰 기업들, 설계 툴을 만드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윈도우 기반으로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설계된 회로를 설계하고 설계된 회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도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최근 그림을 보면은 이게 케이던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이노버스라는 툴이에요. 이노버스 플레이스 앤 라우트 툴이고요. 우리가 어떤 반도체 설계가 초기 코드 레벨에서 끝나고 났을 때 그걸 넷리스트로 바꾸고 그 넷리스트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변환해주는 툴. 네, 변환한다고 하기 좀 그렇고 그걸 설계해주는 툴이고요. 그 과정이 이제 플레이스 앤 라우트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플레이스 앤 라우트 과정을 하는 툴이에요. 이 툴이 아마 반도체 EDA 툴 중에 가장 비싼 툴일 거고요. 플레이스 앤 라우트 툴. 시납시스에도 있고 케이던스에도 있는데 이 툴이 보통 한 카피당 카피로 구매를 한다면 회사에서 구매하면 한 10억 정도 하는 네. 10억이 1년 구독이에요. 1년 구독. 1년에 10억. 네. 1년에 10억 하는 정도의 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EDA 회사에 지출하는 툴 라이센스 피만 1년에 네, 1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툴 라이센스에 내는 돈이 한 2조 정도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뭐 EDA 인더스트리 네, 그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이 EDA 과정을 보면은 EDA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EDA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세미컨덕터 칩 안에 빌리언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 가능하게 해주는 하기 위해서는 EDA 툴이 에센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설계 과정을 보면 EDA 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면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다 했겠지만 지금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코드, 벨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이 코드로부터 합성이라는 과정, 합성 툴이 있겠죠. 합성 툴을 돌리면은 게일 레벨 넷리스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회로라고 알고 있는 그 넷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회로를 레이아웃으로 바꿔주는 이걸 피지컬 디자인 혹은 플레이스 앤 라우트 과정이라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툴이 또 있을 거고요. 그 칩이 나오고 나서 베리피케이션도 하고 테스트하는 툴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과정 모든 곳에 EDA 툴들이 활용이 됩니다. EDA 툴을 파는 회사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시납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가 지멘스에 합병됐기 때문에 지금은 지멘스인데요. 이 세 개 회사가 전체 85% 이상 혹은 거의 90% 가까이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시납시스가 이렇게 독과점인 어, 마켓 셰어를 차지하기 위해서 합병한 회사들이에요. 엄청 많이 합병했죠. 네.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많은 EDA 스타트업들이 생겼고요. 네, 그 스타트업들을 나오면 합병하고 나오면 합병하고. 왜냐하면 이제 EDA는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어, 뭐 환경이기 때문에 음, 삼성, 인텔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1등 툴을 쓰겠죠. 네, 애플도 그렇고요. 네, 2등 툴 쓰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1등 취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합병을 해왔고요. 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정말 반도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술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EDA 툴 수출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EDA 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 이거 금지시키면은 네, 삼성, SK 하이닉스 다 망합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망해요. 네, 툴이 없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대비해서 조금씩 예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벌여가지고 EDA 쪽에 엄청난 펀딩을 줘가지고 툴을 어느 정도 개발했고 지금은 중국은 어, 완전 수출 금지를 하지 않았고 선단 공정에 대해서만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툴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 툴이 지금 꽤 한 중국의 기업들이 툴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시납시스 케이던스 성능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대신에 라이센스 가격은 10분의 1이라서 삼성도 가져와서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D 쪽 관련돼서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여러 회사가 툴을 다 만들고 있고요. 지금 ED 분야에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있죠. 반도체 스케일링이 계속 경쟁이 되고 있었고 5나노에서 지금 4나노, 3나노, 2나노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1나노로 가고 있고. 이게 사실 숫자만 그렇게 말하지, 네, 5나노 공정이라고 해서 어디에도 5나노는 없어요. 네, 가장 짧은 길이가 한 15에서 20나노 정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용으로 그렇게 숫자가 나온 거고요. 지금은 14나노 이하부터는. 근데 지금 스케일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DTCO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 설계하고 공정이 같이 동시 최적화를 하는 문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건 삼성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핀팻을 개발하면서 이전 공정 대비해서 이렇게 커브가 조금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커브를 좀 더, 저 커브는 그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소모 이 두 개를 가지고 커브를 보여주는데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찾기 위해서 설계에서 저런 커브가 좋은 그 우리는 PPA라고 불러요.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좋은 PPA를 얻는 공정에서 어떤 걸 바꿨을 때 저게 좋아지는지 전주기적인 그 최적화 문제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게 DTC고요. 그걸 지금 되게 열심히 다들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열심히 하는 게 스케일링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쳤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2차원 평면에서 최적화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3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지금 완벽한 3차원 디자인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전 단계가 2차원으로 디자인한 거를 이렇게 같이 겹쳐가지고 붙인다든지 3DIC라고 하죠. 위아래로 쌓아가지고 겹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낸드, 네, V낸드라고 하죠. V낸드는 낸드 셀을 위로 한 뭐 100단 정도 겹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칩을 어떻게 겹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우리가 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해졌고 TSMC가 이걸 정말 기똥차게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그래도 HBM 쪽으로 가면서 삼성도 그렇고 헤닉스도 그렇고 꽤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EDA 트렌드는 지금까지 EDA는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 가지고 다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런타임적인 이슈도 있었고 최적화에 뭐 항상 그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최적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줄이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지금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체스 같은 경우에 넘버 오브 스테이트 그리고 바둑의 넘버 오브 스테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칩 디자인 혹은 칩 플레이스먼트의 넘버 오브 스테이트는 많지만 요거를 AI를 활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쪽 AI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네, 반도체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그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 전자과 학생 여기 안 계시죠? 네, 저희 연구실 학생이 아까 잠깐 왔었는데, 네, 제가 음, 내일부터 그 학생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자과 학생은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가져왔습니다. 네, 인텔에서 만든 거고요. 실리콘에서 만들어지죠. 이건 모래가 실리콘 정말 많아요. 모래에서 가져와서 만들면 되니까 우리 지구에 덮여 있는 게 다 실리콘이죠. 네,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열을 해요. 네, 퍼니스 안에서 가열을 하는데 순도를 거의 99.99999, 99이라고 해서 9가 9개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 높은 순도의 실리콘을 만들어서 인곳이라고 하는데 인곳으로 결정을 가지고 돌려서 만들고요. 저거를 이렇게 자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 항상 이렇게 들고 나오죠. 네, 이렇게 동그란 걸 들고 나오잖아요. 반도체라고. 네, 웨이퍼가 돼요. 저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저게 제일 위에 있는 게 마스크고 중간에 렌즈죠. 리소 공정이에요. UV 빔 같은 거를 쏘아가지고 리소 공정으로 계속 패턴을 찍어내는 건데요. 한 번 패턴을 찍어낼 때마다 하나씩 밑에 패턴이 생길 거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저기 사용된 마스크만 해도 한 100장 정도 될 거고요.
그럼 이제 패턴을 찍어내면 아래쪽에서부터 아래쪽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고 위쪽에는 메탈이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면 각 다이마다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떼내면 그게 반도체 칩입니다. 네. 3분 만에 반도체 공정을 모두 다 말씀드렸어요. 네. 참 쉽죠? 네. 네, 반도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까만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까만색 패키징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은 결국은 예전에는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90나노에서 뭐 계속해서 스케일링 됐었죠.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케일링 돼야 되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갈 때는 보통 0.7이 곱해져요. 0.7만큼 크기가, 길이가 줄어들면은 전체 면적은 절반이 되거든요. 0.7의 제곱이 0.49니까. 그래서 이제 90나노 다음에 65, 45, 32, 22에서 지금 14 뭐 해서 쭉 2나노까지 지금 가긴 했는데요. 그때마다 새로운 공정들이 나오고 했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동일해요. 트랜지스터라는 거. 트랜지스터의 모양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혹시 트랜지스터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드레인, 소스, 게이트 이렇게. 네. 어, 네.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인데요. 어쨌든 트랜지스터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핀펫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옛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옛날 트랜지스터는 여기가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은 소스에서부터 드레인까지 게이트에 전압이 걸리면 이게 스위치예요. 턴온이 되면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예전 방식은 플래너한 시모스에서는 소스 드레인 간의 전류도 많이 못 흐르고 채널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아래로 리퀴지 커런트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정이 이렇게 위쪽으로 쭉 채널을 위로 올려가지고 게이트 안쪽에다 넣었어요. 이게 핀펫이고요. 이 특허가 예전에 지금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바로 직전에 그 장관을 하셨던 네, 우리 이제 특허를 가지고 계셨죠. 그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특허 소송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트랜지스터, 가장 기본 단위죠. 근데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진 않아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너무 설계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몇 개를 모아가지고 가장 동작의 기본 단위가 되는 스탠다드 셀이라는 걸 만들죠. 스탠다드 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고 블락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 스탠다드 셀을 만든 다음에 그 스탠다드 셀을 규격화된 스탠다드 셀을 배치를 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스탠다드 셀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요 그림은 전자과학생은 보면 바로 알겠지만 낸드 게이트라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인풋이 1, 인풋 1이 있고 2가 있죠. 그 두 개의 인풋에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 출력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낸드 게이트는 둘 다 1일 때 0이 나오는 게이트예요. 저 동작을 하기 위한 것을 트랜지스터로 만들면 저 중간에 있는 스케매틱 그림처럼 되는데요. 아래쪽에는 NMOS란 거, NMOS가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고 위쪽은 PMOS가 패럴로 연결됐어요. 이거를 실제 레이아웃으로 그려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것 같아요. 그럼 요 레이아웃 자체 하나가 스탠다드 셀이 되는 거고요. 이런 스탠다드 셀, 낸드 게이트도 있고, 노알 게이트, 인버터, 그리고 뭐 레치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셀로 미리 만들어지고, 요 설계된 스탠다드 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시켜서 나중에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바로 설계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요. 네, 컴플렉스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바로 설계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를 설계할 때는 아직도 그렇게 해요.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그 차이는 알고 계시잖아요.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디지털하고는 다르게 볼티지의 레인지도 크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커스텀하게 설계를 하고요. 디지털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셀을 만들어서 설계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셀은 레고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레고 블락의 특징은 높이가 다 동일해요.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셀은 너비가 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셀처럼 너비가 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되게 좁을 거고요.
플립플랍 래치 같은 건 좀 클 거예요. 대신에 높이는 다 동일하고요. 요 동일한 높이의 셀들을 저기 요 파란 선이 하나의 라인은 VDD, 하나의 라인은 그라운드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자과 제가 너무 네, VDD 그라운드라면 네,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건전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네, 전기가 통하려면 그게 공급이 돼야 되니까 네, VDD 그라운드라는 라인을 다 이렇게 미리 전류를 공급해주는 전압을 공급해주는 곳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럼 복잡하게 배치하고 배치된 스탠다드 셀들끼리 다 메탈로 연결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아주 복잡한 레이아웃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전체 반도체 설계가 되는 플로우를 보면요. 앞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디스크리프션 랭귀지에서 신세시스 과정을 거쳐서 넷리스트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플레이스 라우트 하면 레이아웃이 된다. 그리고 그 플레이스 앤 라우트 앞에 뭐 플로우 플래닝이라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더 있고요. 이 전체를 피지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피지컬 디자인 쪽 분야입니다. 뒤에 시계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네, 시간을 조금 보니까 저게 40분 빠르네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설계를 시작할 때는 레이아웃이 먼저, 스탠다드 셀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설계가 미리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레이아웃, 스탠다드 셀의 레이아웃이고요. 앞서 VDD하고 그라운드 두 개 파워 라인 사이에 배치가 된다고 했는데 그 파란색이 지금 VDD하고 그라운드 이 두 개 라인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폴리실리콘 그리고 디퓨전 영역 이런 것들이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설계가 될 거고요. 근데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디자인 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피지컬 디자인의 최적화 문제는 항상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디자인 룰이에요. 디자인 룰을 만족하면서 그려져야 돼요. 디자인 룰을 만족하면서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디자인 룰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제 리소그라피 공정이란 게 매 공정마다 그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있고요. 그 파장의 해상도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니멈 디멘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리소 공정의 파장보다 더 작은 패턴은 만들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패턴 같이 작은 패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패턴에 미니멈 위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턴과 패턴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 룰이 있고 세퍼레이션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레이어하고 위쪽 레이어는 중간에 메탈과 메탈 사이에 연결된 비아라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될 때 오버랩되는 룰, 최소한의 특정 영역 이상이 오버랩돼야 된다. 그런 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디자인 룰이라고 하고 디자인 룰은 공정별로 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 디자인 룰을 참고하면서 저희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피지컬 디자인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플로우 플래닝. 디자인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티션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 파티션 하기 위해서 파티션들 전체 디자인을 좀 작게 파티션하고 파티션된 모듈들을 어느 정도 임시로 배치시키는 게 저 플로우 플랜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파워 플래닝이라고 해서 앞서 보여드린 VDD 그라운드 라인이 모든 영역에 다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파워라인을 깔아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스탠다드 셀을 저 파워라인 사이에다 하나하나 배치시키는 플레이스먼트 과정이 있고요. 플레이스먼트가 끝나고 나면은 스탠다드 셀과 셀 사이 연결을 메탈로 연결해주는 라우팅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앞서서 그 이 과정에서 항상 저희가 최적화를 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고를 보면요. 우리는 항상 반도체를 만들 때 면적을 작게 하려고 해요. 면적이 작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 돈하고도 관련이 있죠. 앞서 보여드린 웨이퍼 크기에다가 그 반도체 다이를 이렇게 쫙 넣어놓고 그걸 잘라서 팔잖아요. 근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의 웨이퍼 안에서 나오는 다이 개수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웨이퍼의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100개가 나오면 하나당 만 원씩 팔아야 될 거고요. 1000개가 나오면은 천 원씩 팔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율이 높아져요. 면적이 크면은 웨이퍼 위에 이제 불량이 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클린룸에서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클린이란 게 완전 클린하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먼지가 있고요. 먼지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먼지가 떨어진 영역에 있는 칩이 불량이 돼요. 면적이 칩의 면적이 크면은 먼지 몇 개만 떨어져도 수율이 엄청 커지는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먼지들이 수율에 미친 영향이 작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면적이 정말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는 와이어len스예요. 와이어len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스탠다드 셀을 플레이스하고 나서 그 스탠다드 셀들끼리 넷으로 메탈로 연결하는 전체 와이어의 길이를 말하고요. 그 연결된 와이어가 길면 길수록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와이어가 길게 연결돼 있으면은 칩이 동작할 때 신호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스탠다드 셀과 스탠다드 셀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을 때 와이어를 통해서 주고받거든요. 그럼 그게 길면 길수록 시간이 길어져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칩이 빠르게 동작을 못해요. 두 번째는 와이어가 길면 길수록 파워 소모가 많아져요.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 와이어의 신호를 볼티지를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바꾸는 작업인데 그게 와이어들이 다 캐패시턴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네, 보통 전자과에서 이제 파워를 계산할 때는 C를 곱하고 볼티지를 곱하고 C는 캐패시턴스예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곱하는데요. 그 이때 C 값이 파워를 결정하기 때문에 와이어렌스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 외에도 메탈과 메탈 사이에 연결된 비하도 작아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골을 한꺼번에 다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골은 에어리어, 두 번째 골은 와이어 렌스라고 한다면 앞에 웨이트를 줘가지고 적절하게 줘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 골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테크놀로지 컨스트레인트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룰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어떤 신호의 뭐 전달 속도 그에 관련돼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도 지켜야 합니다.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앞서 메탈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메탈들이 전부 다 어떤 거는 직선으로 세로 방향으로 막 달리고 있고 어떤 거는 다 가로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정해놓고 거기를 지켜서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를 넣어 놓으면은 최적화하는데 컴플렉시티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옵티마이제이션 골 자체가 컴플릭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에어리어를 면적하고 퍼포먼스는 확실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고 네, 또는 파워하고 퍼포먼스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파워 소모도 안 좋아지고 파워를 줄이려면 퍼포먼스는 안 좋아지죠.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사용할 때 보면은 게임을 할 때 휴대폰이 따끈따끈해지고 파워성이 빠르잖아요. 네, 가만히 놔두면 파워성은 별로 없죠. 네.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드를 바꿔서 그래요. DVFS라고 해서 다이나믹 볼티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볼티지 높여야 되고 그럼 파워성 많아지고. 네, 그래서 항상 하나의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파워를 우선적으로 할지 퍼포먼스를 우선적으로 할지는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건 좀 어려워요. 또 다른 뭐 컴플이 있는 사례를 보면은 와이어len스를 줄이고 싶다. 그런데 와이어len스를 줄이면요. 컨제션이 많아지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와이어len스를 줄인다는 말은 모든 핀들의 영역을 쇼티스트 패스로 다 가려고 할 거예요. 다이스트라 같은 경우로. 그렇게 하면은 어, 항상 뭐 가던 길 쪽으로 많이 뭉쳐서 가겠죠. 그러니까 쪽 많이 몰려 있는 쪽에 컨제션이 생기고요. 라우팅 컨제션이 생기고 그 경우는 그 디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하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항상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올 거고 그때마다 디자인 룰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 그걸 또 만족하려면은 또 알고리즘들이 더 복잡해져야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1위 쪽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시납시스나 케이던스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90년대부터 계속 개발했고 이런 온갖 여러 가지 이펙트를 다 고려해서 꼼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잡도도 높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지컬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음, 앞서 말씀드린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를 넣어가지고 좀 더 문제를 단순화시키고요. 라우팅 할 때 그 쇼티스트 패스를 찾으려면은 A점과 B점의 쇼티스트 패스를 찾으려면은 이게 뭐 바로 연결된 그 45도로 연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35도로 연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못하게 해놨어요. 좀 더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 호라이전털, 버티컬 이렇게만 와이어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에서 호라이전탈, 버티컬을 동시에 갈 수도 없고요. 1번 레이어는 호라이전털로만 가고 2번 레이어는 버티컬로만 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플리피케이션 해서 좀 더 최적화를 쉽게 만들어 놨고요. 더 컴플렉스를 줄이기 위해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혹은 어, 스텝을 여러 개를 나누었죠. 뭐 스탠다드 셀을 배치하고 라우팅을 동시에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컴플렉시티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배치를 먼저 하고 라우팅을 한다는 순서로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NP-하드 문제예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솔루션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가지고 글로벌 옵티멈을 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플레이스먼트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줄에만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만약 한 줄에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기 있는 그 넷리스트 게이트들 있죠. A부터 H까지 저 게이트들 스탠다드 셀을 배치를 하려고 해요. 한 줄로. 한 줄로 쭉 배치를 해보면은 그냥 한 줄로 배치를 하면은 한 줄로 배치하고 와이어len스를 리턴한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네, 비고 노테이션을 했을 때 ON일 거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와이어의 길이를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와이어 랭스를, 와이어의 길이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걸 한 번씩 바꿔갈 때마다, 그래서 더 좋아지면 놔두고, 안 좋아지면 다시 리버트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비고 노테이션으로 보면 n 제곱이 될 거고요. 두 개씩 바꾸는 것보다 여러 개씩 바꾸는 게 글로벌 옵티멈에 가까이 갈 확률이 크겠죠. 두 개씩 바꾸는 거는 그리디한 알고리즘이니까 글로벌 옵티멈 못 찾을 거고요. 세 개씩 바꾼다면 n 3승이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해보려면은 n 팩토리아가 되는 거고, 이거는 거의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알고리즘이죠. n이 네, 20만 대도 20개만 돼도 그리고 이터레이션마다 1 마이크로 세컨드만 걸려도 7만 7천 년이 걸리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당연히 뭐 이 문제를 이렇게 무식하게 풀지는 않겠죠. 네. 그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쿼드라틱 이퀘이션으로 만들면은 네, 좀 더 빠르게 글로벌 옵티멈을 풀 수는 있을까요? 네. 근데 뭐 이건 예제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문제들이 NP-하드라는 거. 네. 그래서 대부분의 피지컬 디자인은 NP-하드고 그래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활용이 됩니다. 옵티멀 솔루션을 구한다기보다 니어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어프로치들이 그래요. 초기에 쓸만한 혹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임프루브를 시키죠. 시뮬레이티드 어닝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요. 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런타임, 두 번째가 솔루션 퀄리티. 솔루션 퀄리티보다 런타임이 더 중요해요, 사실. 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과정을 여러 스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싸움이에요.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비슷한 새로운 걸 내야 된다. 네. 그러면 경쟁이 누가 더 빨리 칩을 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설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엔비디아와 같은 AI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 알고 있나요? 퓨리오사? 네. 퓨리오사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스펙부터 잡고 마지막 칩이 나온 데까지 한 얼마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개월요? 그러면은 엄청난 기업이 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음. 보통 아키텍처 설계하는데 한 1년 잡고요. 그 다음에 어, 피지컬 디자인 하는데도 거의 6개월 정도 잡아요. 마지막에 팹 하는데도 6개월 잡고 한 번에 칩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칩이 나오면 테스트하고 베리피케이션 하고 나서 그걸 또 고치고 리비전을 하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팔 수 있는 칩이 나온 데까지는 3년이 걸려요. 근데 그 반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요. 설계자가 한 100명 이상 붙겠잖아요. 퓨리오사에서 칩 하나 만들려면은. 그 인건비도 인건비고, 네, 라이센스 비용도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툴 라이센스. 네, 그래서 런타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솔루션을 내는 게 좋지만 그래도 런타임 빠르게 솔루션 내는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솔루션 퀄리티. 그리고 이제 요 알고리즘 우리가 어떤 휴리스틱을 만들고 나면 이 휴리스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거는 런타임도 비교하고 뭐 서브 옵티멀리티도 비교할 수 있어요. 옵티멀 솔루션이 만약에 있다면 설계 쪽에서 이런 휴리스틱을 우리가 논문을 내면요. 벤치마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벤치마크 기준으로 결과를 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글로벌 솔루션이 옵티멀 솔루션이 난 옵티멀 솔루션이 없어요. 네, 글로벌 옵티멈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를 내면은 항상 그 앞에 있는 논문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벤치마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적화를 했을 때 와이어 렌스는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퍼포먼스는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전 결과보다 뭐한 5% 정도 임프루브 됐다. 그러면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휴리스틱을 임프루브 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도 있을 거고 스토캐스틱한 것도 있을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돼서 사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니셜 솔루션을 아주 뭐 컨스트럭티브 알고리즘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랜덤하게 베스트 솔루션을 가져오든지 하고 나서 솔루션을 찾고 거기서부터 이터레이티브한 임프루먼트를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이터레이션이 돌고 우리가 원하는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지 체크하고 만족하면은 끝내고 아니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티드 어닝이 가장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되는 것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어닝 사용할 때는 반복 횟수라든지 런타임을 어느 정도 걸어놓고 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뭐 그냥 중간에 나오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스케줄링도 되게 중요하고 빠르게 옵티멀 가까이 수렴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스먼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의가 시간이 3시 15분까지죠? 네, 시간을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여기 그림이 조금 어둡게 보이긴 한데 저기 보시면은 안에 파란색으로 네모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다 하나하나 스탠다드 셀이고요. 위아래 파란색 선 사이에 요 네모가 스탠다드 셀 하얀색이네요. 예, 요것들이 스탠다드 셀이고 그 양쪽에 파란색 선이 VDD 그라운드 라인이에요. 그 사이에 다 배치가 돼 있죠. 어, 근데 실제로는 요건 이그젬플이 정말 이런 디자인은 그냥 테스트 이그젬플이고요. 실제 디자인은 요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한데 스탠다드 셀이 저 빨간색 점 하나하나예요. 네, 요건 한 100만 인스턴스 정도 되는 그 이그샘플인데 실제 디자인은 천만, 억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요.
저 하늘색은 네, 실제 디자인이 저렇게까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요 예제는 하늘색은 매크로라고 해서 저기는 배치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 반도체 칩 안에는 스탠다드 셀만 배치해서는 칩이 동작하지 않고 그 중간에 메모리, SRAM이라는 캐시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하고 아웃풋을 변환을 해주는 ADC나 DAC와 같은 아날로그 회로도 있어야 되고 클락을 생성해주는 PLL이라는 모듈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 회로로 커스텀하게 디자인되고 넣어놓으면 그 위에는 배치를 하면 안 되고 땅이 미리 쓸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저 하얀 땅 안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연결을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실제 툴에서 돌려보면 이렇게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플레이스먼트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스먼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전체 칩의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왼쪽하고 오른쪽 어느 게 더 플레이스먼트를 잘한 것 같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사실 동일한 넷리스트인데 왼쪽이 잘했죠? 네,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 보면 왼쪽이 와이어의 길이가 더 짧아요. 와이어의 길이가 짧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도 좋고 파워성도 작아요. 그래서 랭스의 길이를 작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조건들, 우리가 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데 일단 와이어 랭스가 가장 첫 번째 오브젝티브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플레이스먼트 초기에 파티션을 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한다면, 파티션 할 때는 민커 파티셔닝 많이 쓰는 편이고, 컷의 개수가 작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라우팅을 할 텐데, 라우팅의 특정 영역에 라우팅이 많아지면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앞서 보여드린 그 레이아웃에서 요걸 보는 게 낫겠네요. 요 레이아웃에서 요 스탠다드 셀과 셀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라인을 메탈의 위스는 미니멈 위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는데 트랙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의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통 10개 정도. 그 10개 이상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 구간에 컨제션이 발생한다. 이 말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와이어가 10개 이상이 되면 이 구간에서 컨제션이 발생되고요. 그러면 몇 개 와이어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디투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컨제션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를 또 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그널 딜레이도 중요한데요. 저기 스탠다드 셀 세 개가 저렇게 연결돼 있으면 저 신호가 왼쪽 맨 끝에서 신호가 출발해가지고 오른쪽 끝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딜레이라고 해요. 딜레이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 PC에는 CPU, 클락 주파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거 3GHz 정도 되나요? 네, 3GHz. 네, 3기가는 숫자가 좀 애매하니까 1GHz라고 하고 1GHz로 동작하려면은 1나노세컨드 안에 모든 저 양쪽에는 보통 이제 플립플랍이라는 레치가 붙어 있어요. 레치에서 신호 출발해서 반대쪽으로까지 가는데 1나노세컨드 안에 도달해야지 1GHz로 동작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딜레이를 감안해서 어, 어떤 모든 패스에서 저 딜레이 1나노세컨드 이상이 되지 않게 잘 라우팅을 해야 되죠. 특정 부분에 라우팅이 길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만족하면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와이어len스 같은 경우는 와이어렌스를 감안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하려면은 실제로 플레이스먼트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와이어렌스를 실제로 알면은 라우팅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제 라우팅을 하지 않고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 example 같이 왼쪽과 같이 네, 넷이 있으면 그 넷에 대해서 RSMT, 렉트리니어 스테이너 미니멈 트리예요. 네, 렉트리니어 스테이너 미니멈 트리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렉트리니엄 미니멈, 스테이너 미니멈 트리도 사실은 이게 실제 와이어 랭스하고 되게 근접한 값이긴 한데, 나중에 마지막에 라우팅을 해보면은 근접한 값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속도가 중요하니까,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 HPWL을 구해요. HPWL이라는 것은 Half Parameter Wire Length라고 해서, 전체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저 세 개 지점 있죠? 네 개네요. 네 개 지점을 바운딩 박스를 치고 나서 그 바운딩 박스의 절반 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빠르게 와이어랭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HPWL을 최소한 방향으로 동 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라우팅 컨제스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저 공간에 몇 개 트랙이 지나갈 수 있는지 캐패시티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한 번 라우팅 될 때마다 그 캐패시티를 채워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에 지나갈 수 있는 와이어가 10개였다 그러면은 한 번 와이어가 라우팅 될 때마다 그게 9개, 8개, 7개로 계속 반복돼서 줄어들면서 그거를 보고 컨제스션이 작은 쪽으로 라우팅이 되게끔, 네, 메이저 라우팅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라우팅 되게끔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와이어 랭스를 감안해서 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그거 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전에는 파티션 기반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넷리스트가 있으면 처음에 세로 방향 한번 파티션하고 또 가로로 파티션하고 계속 반복해서 파티션하면은 아주 작은 어, 뭐 몇 개씩 남을 거고 스탠다드 셀이 그거를 그 영역에다 그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컷 수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 와이어len스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넷리스트가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그냥 어,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의 그 디그리가 어떤 한쪽에는 되게 높고 뭐 균일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디그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윙컷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애널리티컬한 테크닉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것도 지금도 최근까지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중간 그림에 있는 쿼드라틱 플레이스먼트하고 폴스트라이트드 플레이스먼트인데 이렇게 플레이스먼트를 이렇게 스탠다드 셀이 놓여졌을 때 그 사이사이의 길이를 다 포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 와이어랭스의 길이 그 위치에 따라서 저 스탠다드 셀 A와 B가 위치 관계가 연결 관계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길이를 최소화되도록 포뮬레이션 하고 나서 연결 길이를 포뮬레이션 하고 나서 제곱의 합으로 다 나올 거니까 그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요. 뭐 풀스 다이렉티드도 비슷한 방식인데 요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보통 민컷이라든지 그 다음에 쿼드라틱 플레이스먼트를 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방법을 쓰죠. 위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바꾼 다음에 와이어 렌스가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체크를 하고 길어졌으면 확률에 따라서 억셉을 하든지 리젝을 하고 작아졌으면 항상 억셉을 하고 이게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의 핵심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스먼트에서는 최근 연구된 논문 중에 이제 그 2014년도 베스트 페이퍼, 네, 우리 연구실은 아니지만, 네,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저 UC 샌디에고에서 박사를 했는데, 네, 제 밑에 들어온 친구가 쓴 논문이긴 해요. 여기서 요거 핵심은요. 와이어len스도 최소한 지금까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주로 와이어len스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len스를 최소화하면서 플레이스를 하고 보면은 그 결과물이 가운데 막 뭉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와이어len스를 최소화한다고 막 하다 보면 위치가 가운데 쪽으로 막 쏠려 있는데 근데 스탠다드 셀들은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오버랩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뭉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오버랩이 없게 되도록 스프레딩 시켜준 작업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다 보니까 옵티마이제이션 결과가 다시 또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와이어랭스도 고려하면서 그런 빈 덴시티를 같이 고려한다. 빈 덴시티라는 것은 전체 영역을 작은 빈으로 나눴을 때 빈 안에 들어가는 스탠다드의 셀의 개수 혹은 면적 덴시티를 유사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최적화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어가지고 최적화를 했고요. 이때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 포지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있는데, 이 보시면은 먼저 요거를 그 미분 가능하게, 와이어lence라는 것은 HPWL은 사실 저 차에 절대값 붙인 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요. 요거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변환을 하고요. 스무딩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density를 넣었잖아요. 이 density를 맞춰주려면은 요 각각의 스탠다드 셀이 이렇게 전화로 차지가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 차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 청력을 모델링해서 요거를 이제 이퀘이션을 만들고 화성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최적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런 형태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뭐 이제 요거는 뭐 실제로 동작하는 그림들입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이플레이스가 나오고 나서 그때 이플레이스 논문을 낸 친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납시스 케이던스 회사 그 중에서 케이던스에 가가지고 케이던스의 음, 그 플레이스먼트 엔진을 요걸로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시납시스가 항상 1위였는데 이때부터 케이던스 툴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케이던스가 디지털 쪽에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이고 네 드림플레이스라고 해서 요건 이제 2019년도 베스트 페이퍼였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중국 쪽이 요즘 EDA 연구는 거의 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플레이스 기반이긴 한데, 여기서 좀 잘한 거는 요걸 전부 다 패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GPU로 가속시켰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플레이스에서 40에서 60분 걸리던 거를 20에서 30초로 런타임을 개선했어요. GPU 가속에서. 그래서 요 드림플레이스가 엄청난 임팩트를 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임프루브 시킨 우리 연구실 웍도 있고, 최근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플레이스먼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플레이스먼트가 끝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겹쳐진 부분도 스탠다드 셀이 겹쳐진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그 스탠다드 셀은 그 VDD 그라운드 사이에 로에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한 방법이 그 다음 단계가 리갈라이제이션이고요. 뭐 리갈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시퀀셜한 어프로치로 이렇게 하나씩 공간을 밀어가면서 그 위아래 간격도 위아래 그 맞춰야 되는 로도 맞추고 그 다음에 겹쳐지는 것도 해결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요거 두 번째 그림은 우리 연구실에서 냈던 논문인데요. 이거를 쿼드라틱 프로그램으로 포뮬레이션하고 요거를 ILP로 솔빙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최적화했던 연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끝났고요. 네,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라우팅을 이제 좀 천천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플레이스먼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라우팅이고요. 라우팅도 앞서 제가 플레이스먼트를 글로벌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리갈라이제이션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우팅도 글로벌 라우팅, 디테일드 라우팅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글로벌 라우팅에서는 실제로 각 넷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어느 영역을 지나가서 연결될지 이런 거를 디파인을 하고요. 디테일드 라우팅에서는 이제 그거를 지켜가면서 실제로 메탈 몇 번째 층에 있는 메탈을 사용하고 그 메탈과 메탈 사이에 연결되는 비하까지 다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정확한 라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요 하얀 점들은 이게 메탈과 메탈 사이에 연결되는 점들이고 요 라우팅 메탈들을 다 걷어내면 제일 아래쪽에는 스탠다드 셀이 있을 거예요. 그 위로 메탈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복잡하게 연결되게 됩니다. 사실 요 라우팅이 그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라우팅 스탠다드 셀을 라우팅하는 요
그 디지털 플로에서는 피지컬 디자인 플로에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는 이 디지털뿐만 아니라 실제로 PCB 쪽도 라우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 비트라인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하게 다 라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삼성 아니 하이닉스에서 저희 학교에 과제를 줘가지고 네 지금 그 이동구 교수님 쪽 하시는 것도 이렇게 라우팅을 혹시 이동구 교수님 연구실에서 오신 분 있나요? 안 계시나요? 네. 이런 라우팅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네. 라우팅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퀀셜한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멀테이니어스하게 동시에 컨커런트하게 하기도 해요. 네, 시퀀셜한 방식은 어떤 걸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아주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시퀀셜은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이저 알고리즘 A 스타 사용해 가지고 그냥 라우팅 하는 건데요.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어떤 크리티컬한 앱, 그러니까 앞서 말한 어, 타이밍적으로 크리티컬하다는 게 딜레이가 좀 패스의 딜레이가 길게 나와가지고 요것 때문에 지금 칩이 동작하는 스피드가 1GHz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쪽을 먼저 라우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별로 길이가 보통은 로컬렛을 먼저 라우팅하고 짧은 걸 먼저 라우팅하고 멀리 있는 것을 다음에 라우팅을 해요. 네.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시퀀셜 어프로치는 장점이 빠르게 라우팅 할 수 있고 솔루션도 찾을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옵티멀 솔루션하고는 옵티멀에 가까운 값을 그 결과를 얻기는 좀 쉽지는 않죠. 네, 정말 옵티멀한 솔루션을 얻으려면은 컨커런트하게 한 번에 최적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ILP로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ILP 포뮬레이션 할 때 라우팅 해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라우팅 리소스를 정의를 하고 각 리소스 안에서 라우팅 패턴이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L자로 갈 수도 있고 반대 L자로 갈 수도 있고 Z자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 하나하나를 옵션으로 선택하고 그 옵션들에 따라서 그 최종 그 라우팅 와이어 랭스를 짧게 하는 방식으로 ILP 포뮬레이션 해서 풀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스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보통은 하이어라키컬하게 좀 나눈 다음에 ILP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라우팅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영역별로 리소스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제일 왼쪽 그림에서 저 회색 부분을 라우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만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어, 보면은 제 영역의 번호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영역이 있고요. 우리는 보통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그리드별로 1번 그리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게 호라이전트럴로 다닐 수 있는 메탈의 개수가 4개, 버티컬로 다닐 수 있는 개수가 2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프로 다 나타내고요. 커넥티비티 그래프로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연결하겠죠. 시퀀셜 라우팅을 한다면은 A를 연결한다. 저기 A를 연결한다면 여기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캐패시티 값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4,2에서 3,1로 줄어들고. 한 번 할 때마다 저 캐패시티 값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 업데이트 된 걸 감안해서 그 다음 연결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플랫 라우팅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컨커런트 라우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라우팅 하는 게 아니라 음, 한꺼번에 다 하는 거고, 보통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저 리니어 프로그 ILP를 풀고요. 네, 만약에 플랫
풀 넷리스트 라우팅을 할 때, 전체를 한 번에 라우팅할 때, 동시에 한다면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램 ILP를 풀고 시퀀셜하게 한다면 하나씩 라우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사실 한 번에 하고 나면은 특정 넷들이 중간에 컨제션이 이쪽으로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A도 다니고 B도 다니고 또 다른 쪽 넷들 C나 D 같은 게 연결되면서 다니면은 이쪽에 라우팅 리소스가 다 없어지겠죠. 라우팅 리소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디투어해서 다녀야 돼요. 디투어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항상 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복잡하다 보니까 항상 라우팅이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요거를 리버브 앤 리라우트라고 해서 막힌 부분, 그 쫑이 난 부분들을 다 지우고 새로 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라우팅 해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라우팅하는 과정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그냥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와이어 랭스 감안해서 플레이스먼트 한다. 그 다음에 컨제션 감안해서 플레이스도 하고 라우팅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이어 랭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과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그 회로는 클락으로 동작을 시켜요. 동기화시켜서 동작을 시켜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클락 신호를 클락 신호가 이렇게 펄스 형태죠. 펄스 형태 클락 신호고 1GHz로 한다면 하나의 펄스 사이 간격이 1나노세컨드예요. 그럼 펄스를 계속 반복해서 주면서 그 펄스가 한번 튀길 때마다 이 플립플랍에서 신호가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플립플랍과 플립플랍 FF라고 적어놓은 거 플립플랍과 플립플랍 사이에 있는 컨비네이션 로직을 통과하는 시간이 1나노세컨드 이하에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계속 플레이스 앤 라우트가 돼야 돼요. 어, 그래서 플레이스 앤 라우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타이밍을 체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타이밍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어, 그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할 때 중요한 딜레이를 고려할 사항이 그 스탠다드 셀의 딜레이. 그러니까 스탠다드 셀 입력으로부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의 신호가 나가는 시간. 그게 게이트 딜레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셀과 스탠다드 셀 사이에 메탈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와이어의 딜레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와이어 딜레이. 그래서 게이트 딜레이와 와이어 딜레이, 앞서 말씀, 예제가 잘 없네요. 네. 그게 다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락 스큐란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클락이 이쪽 플립플랍 쪽으로 모두 동시에 들어가면 좋은데 동시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거는 좀 빨리 들어가고 어떤 건 좀 느리게 들어가서 클락들마다 약간의 스큐가 있었고 그 스큐 때문에 타이밍에 바이올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되죠. 어쨌든 요거를 다 빠르게 체크하는 게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라는 방식이에요. 네. 이게 이- 제가 전자과 학생들한테 이게 강의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요거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서 플레이스 앤 라우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와이어 랭스하고 그다음에 컨제션을 고려해서 플레이스먼트가 되고 라우팅이 돼야 된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타이밍 조건이 맞아야 된다.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클락 프리퀀시 1GHz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요 그림에서 플립플랍과 플립플랍 사이에 신호가 주고받을 때 1나노세컨드 이하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체크하는 게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 STA이고 STA 결과를 계속 참조하면서 앞서 플레이스먼트도 그렇고 라우팅도 그렇고 타이밍 크리티컬하다는 것은 STA적으로 좀 여유가 별로 없는 곳을 말해요. 그쪽을 먼저 라우팅 한다든지 더 가까이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걸 해요. 어, 타이밍 드리븐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타이밍적으로 그 여유가 없는 스탠다드 셀들을 서로 좀 가까이에 놓으면은 그때는 이제 딜레이 자체가 와이어 딜레이가 작아지고 게이트 딜레이만 있기 때문에 타이밍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와일 랭스만 미니마이즈 하려면은 여기서 와일 랭스를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겠죠. 네, 요 전체 와일 랭스가 13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다 그냥 똑같이 연결인데요. 어, 우리는 S 제로에서 신호가 나와서 지금 표시는 안 되지만 S1, S2, S3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서로 다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코스트 전체 와일 랭스가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코스트가 13으로 와일 랭스는 가장 작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한 점, 저 위쪽에 있는 3번이라고 할게요. 저쪽에 있는 3번 포인트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3만큼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타이밍적으로는 좋지 않죠. 타이밍적으로 가장 좋게 하려면 이런 형태로 네, 그 넷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소스에서 바로 각각의 싱크 쪽으로 바로바로 라우팅이 돼야 될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요. 13보다 전체 와이어렌스가 20으로 증가했죠. 보통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게끔 하면서 음, 만드는 게 저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네. 여기가 요쪽에 찬바람이 자꾸 나서 좀 춥거든요. 네. 잠깐만요. 괜찮다.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네, 조금 참고 네,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제가 옷을 입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클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요 그림이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그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요 그림이 보통 회로가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컨비네이션 로직 안에는 아까 보여드린 스탠다드 셀들 중에 낸드 게이트, 노얼 게이트, 오얼 게이트와 같은 네, 그런 로직 셀들이 막 섞여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플립플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립플랍에 클락이 들어가 있고 클락을 공급해주고 네, 클락을 공급해주고 해주는데 이 플립플랍들의 클락이 동시에 도달할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스큐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타이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클락을 만드는 게 어, 클락 트리를 스큐 없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에요. 스탠다드 셀을 플레이스먼트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한다고 했는데 라우팅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클락 넷을 라우팅하는 거예요. 클락 넷은 라우팅할 때 여기 빨간색 지점이 소스고요. 까만색으로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빨간색에서 이 첫 번째 가운데 점에서 시작해서 저 까만 선까지 가는데 길이가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동시에 클락이 플립플랍에 도달하니까. 저 까만 점들이 다 플립플랍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 탑다운 방식으로 파티션을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디바이딩 해가는 방식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저 보면은 제일 중간에 있는 클락 소스부터 플립플랍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전체 와이어 길이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스큐를 거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위에서와 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래쪽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바텀업으로 어, 그 민코스트 지오메트릭 매칭을 하고 나서 그 사이의 중간의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끼리 또 민코스트 지오메트릭 매칭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클락 트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전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 그 EDA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뭐 옵티마이제이션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전체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그 과정만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하고 뭐를 최적화하고 그런 얘기를 위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플레이스먼트 내에 네네, 레스토프 같은 거 그쪽부터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만약에 솔루션이 인피지블 하는 에 멈추게 되면 그때 이제 피지블 하는 솔루션으로 수정이 쉽게 될까요? 매 스텝마다 피지빌리티가 보장됩니다. 그 사실 피저블한 솔루션, 인피저블한 솔루션이라는 게 플레이스먼트에서는 인피저블한 경우가 거의 안 나오는 게요. 처음에는 이제 조건 자체를 우리가 그 그 여러 가지 오버랩이 안 돼야 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그 다음 단계 리갈라이제이션 스텝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처음에 글로벌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는 어, 그 그런 피저빌리티를 많이 완화시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네스트로브 할 때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그런 인피저블한 결과가 나오진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터미네이션 조건을 그렇게 주는 거죠. 전체 와이어랭스의 감소가 더 이상 안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컨제스천의 뭐 특정 영역에 빈의 컨제스천이 많지 않다든지 이런 걸 조건을 두긴 하는데요. 뭐 그 지금 뭐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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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그 라우팅 할 때, 시퀀셜 라우팅 할 때 오더를 정하는 방법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타이밍 드리븐이란 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 칩이 동작하려면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언제 생기냐면은 그 플립플랍과 플립플랍 사이에 저 컨비네이션 로직 패스 중에서 어떤 특정 패스가 길어가지고 그 예를 들면 클락 프리퀀시가 1GHz면은 클락과 클락 사이의 딜레이가 1나노세컨드예요. 1나노세컨드를 넘어가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패스가 나오면은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한번 플레이스먼트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어, 떤 부분이 어느 패스가 크리티컬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패스마다 타이밍을 미리 다 계산해놔요. 그걸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 돌려서 계산해 놓고 그 중에서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날 확률이 큰 와이어 랭스가 나중에 와이어 딜레이가 추가됐을 때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날 확률이 큰 놈부터 먼저 라우팅을 해요. 걔들이 짧게 라우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순서고요. 근데 항상 그것만 가지고 하진 않고 또 뭐 타이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타이 브레이킹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순서로는 음, 그 로컬 넷들을 가능하면 먼저 해요. 가까운 넷들을 좀 더 먼저 해주는 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솔루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임피리컬하게 네, 그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 정도라고 잠깐 저희 10분 쉬나요? 15분? 네, 15분 쉬고 나서 어, 다음 시간에 다음 렉처는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AI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렉처는 요 그 전작과적인 이제 지식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들으면은 좀 재미없고 어려웠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렉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